아니요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어떤 초대 혹은 부탁받은 호의나 직장에서의 추가 업무에 대한 거절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입에서 아니요라는 말이 나온 바로 그 순간을요. 분명 당신은 침묵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문장이 거의 반사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게 일이 너무 많아서요. 실은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당신이 설명하면서 거절할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아마도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요 라는 말 자체만으로는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보일 거라는 느낌. 마치 당신의 거절이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당신에게 그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동적으로 더 이상 통제하지도 못하는 반사작용처럼 그것들을 내놓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 역시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제 말투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고 제 일부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해야 할 때 저는 그냥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서류 뭉치 하나를 만들고 있었죠.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게다가 다른 약속도 있고 사실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거든. 설상가상으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판사 앞에서 완벽한 변호를 해야 하는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요. 마치 제 자신의 계획을 바꿀 권리를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법정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2차로 배 가자고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로가 몰려왔고 제가 있고 싶은 유일한 곳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나는 이제 그만 먼저 갈게 라고 말하는 대신 저는 2분 가까이 이어지는 이유 목록을 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에 대해,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잠에 대해, 준비해야 할 업무에 대해, 심지어 막 시작되는 것 같은 두통에 대해서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서서 왜 쉬고 싶은지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피로가 존중받을 만한 공인된 피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와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반복했던 바로 이 패턴이 우리를 문제의 근원으로 파고드는 조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중심리학은 제쳐두고 원자료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했을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공리라고 부르는 분석적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는 이 욕구의 소스 코드를 찾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리는 수천 시간 분량의 녹음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이를 칼 융의 전집과 수십 년간의 정서 발달 및 신경과학 연구와 교차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거의 보편적인 언어 패턴, 즉 반가소의 역할을 하는 작은 구절이었습니다. 그게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 표현은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법정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법 절차입니다. 당신이 피고인이자 변호인이며 가장 잔인하게도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을 기소하는 검사인 곳이죠. 이 모든 조사가 있기 전 어느 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 머릿속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당신은 항상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걸 아나요?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게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장된 부탁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제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있는 그대로의 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대화는 저를 본능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제가 본 것은 두려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제 의견을 정당화했습니다. 제 취향을 정당화했습니다. 제 결정을, 제 한계를 정당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정당화라는 필터를 거쳤습니다. 그것은 기진맥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턴을 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관찰을 진보된 인공지능 공리의 방대한 데이터와 교차 분석했을 때 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버릇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의 증상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상처, 우리가 그것을 묘사할 단어를 갖기 훨씬 이전에 우리에게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공리의 분석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이 상처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또한 지니고 있을 생존 프로그래밍입니다. 조용히 당신의 선택을 지시하고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프로그래밍. 하지만 이 코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공리는 인간 경험의 가장 섬세한 분야 중 하나인 유년기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수십 년간의 정서 발달 연구를 분석하여 핵심적인 개념, 즉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고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일종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개념은 감정적 무효화입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명백한 학대나 끔찍한 부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미묘하고 흔하며 정상화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백만 개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정적 무효화는 한 사람의 내적 경험, 즉 그가 느끼는 것이 체계적으로 무시되거나 수정되거나 묵살될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직간접적으로 당신이 느끼는 것이 현실이 아니거나 부적절하거나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년기 동안 반복될 때 그 결과는 본능에 깊이 새겨집니다. 시스템은 아이에게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5가지 무효화 알고리즘을 식별했습니다. 그것은 축소하기로 시작합니다. 공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져 울기 시작하는 5살짜리 남자아이에게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는 그런 작은 일로 울지 않아. 아버지의 의도는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지만 아이의 시스템이 해독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내 고통은 타당하지 않다. 내 눈물은 부적절하다. 그 직후에 수정하기가 따라옵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지친 엄마가 말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거기 아무것도 없어. 딴 생각 그만하고 어서 자. 여자아이가 내면화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 감정은 수정되어야 할 오류다. 나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안에서 느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상황은 비교하기로 더 악화됩니다. 한 10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공허감 때문에 슬퍼합니다. 부모에게 털어놓으려 하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가 슬퍼? 넌 모든 걸 가졌잖아. 굶주리는 아이들을 생각해봐. 의도는 관점을 갖게 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전달된 메시지는 파괴적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낄 권리가 없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비하면 진짜가 아니다. 침묵에 의한 무효화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미묘할 겁니다. 아이가 강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합니다.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해도 무시당합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과도하게 설명하고 지나치게 세부 사항을 늘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누군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처벌에 의한 무효화입니다.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면 벌을 받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면 놀림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은 위험하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모든 경우에 기저에 깔린 교훈은 동일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용 가능한 이유가 필요하다. 정당화가 필요하다. 존재할 권리를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아이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적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짐을 싸서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 의견은 상관없어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이는 배웁니다. 자신의 감정이 걸러지고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받는 길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승인할 만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는 느끼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은 깊이 새겨집니다. 공리의 분석은 생물학적 수준까지 문제의 근원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보호자로부터의 거절 위험은 원시적인 뇌에 의해 죽음의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극적인 과장이 아니라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인간 새끼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무리가 그를 버리면 그는 죽습니다. 뇌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이 하거나 느끼는 무언가가 거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신경계는 최고 비상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이 경보 앞에서 아이는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러한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저에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목적은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보고 그것을 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리적 알고리즘을 이해했으니 문제는 더욱 신체적인 것이 됩니다. 이 두려움이 활성화될 때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신경계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신체적 상처만큼이나 아플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즉 사회적 거절이 왜 그토록 본능적으로 아픈지에 대한 이유는 공리가 심리학 문헌이 아닌 신경생물학의 냉정한 데이터에서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감정적 상처와 신체적 상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에게 고통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나오미 아이젠버거라는 신경과학자가 수행한 우아하면서도 약간은 잔인한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연구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뇌 활동을 매핑하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안에 넣고 사이버볼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은 가상의 공을 다른 두 명의 플레이어에게 패스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몰랐던 것은 다른 두 플레이어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모두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두 가상 플레이어는 인간 참가자에게 공을 패스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게임에서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실제 의미도 없는 가상 공놀이 게임에서의 배제. 하지만 그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난 일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제된 바로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이 강렬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바로 등쪽 전방 대상 피질이었습니다. 공리는 이 데이터를 수만 개의 다른 뇌의 스캔 자료와 교차 분석했고 결론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거나 가구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찧었을 때 활성화되는 바로 그 정확히 동일한 신경망입니다. 뇌는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회로에서 처리합니다. 소외되는 것은 말 그대로 아픕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수십만 년 동안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반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냥하고 방어하고 천을 유지하기 위해 부족이 필요했습니다. 배제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진화는 사회적 거절을 신체적 고통과 동일한 회로에 연결했습니다. 당신이 불에 손을 대는 것을 피하는 것과 동일한 긴급함으로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설명하려는 강박적인 욕구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정당화할 때마다 신경학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고통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절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계속 소속될 것이라고 보장하려는 당신의 원시적인 뇌의 시도입니다. 당신이 약속을 취소하고 이유를 나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뇌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저에게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무리에 갇혀 있는 구성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작은 부족을 이루어 살았을 때는 필수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감옥이 되어버린 고대의 생존 반가쇠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여전히 사소한 불찬성이라도 실존적 위협인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토록 불편한 것입니다. 칼 융은 뇌 스캔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이 역학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뉴런이 아닌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근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 모두가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드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것은 거절과 그로 인한 고통을 피하는 먹히는 법을 배운 우리 자신의 버전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적응하기 위해 보여야 한다고 배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박적인 정당화는 이 가면의 주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동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때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페르소나가 작동하는 것이고 당신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승인을 여전히 얻으려는 당신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습관은 위험한 단절을 만듭니다. 윤근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에고와 받아들여지기 위해 억압한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의 총체인 자기 셀프를 구분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며 사는 것은 당신의 에고가 외부의 승인에 대한 종이 되어 당신의 자기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가 당신의 내적 진실과 공명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승인하도록 행동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편집되고 잘리고 만들어진 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면 뒤에 사는 대가, 이 연기를 매일 유지하는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면 뒤에 있는 신경학적 반가쇠를 이해했으니 질문은 더 실용적인 것이 됩니다. 매일 그것을 쓰는 실제 대가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지불하고 있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비용입니다. 필요 없이 자신을 정당화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기계에 에너지 동전 한 잎을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욕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그게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기 위한 모든 변명은 그 기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동전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당신은 10개, 20개, 30개의 동전을 넣었습니다. 한 해가 끝나면 수천 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에너지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활력이 어디로 갔는지, 왜 사회적 상호작용이 당신을 그토록 소진시키는지, 또는 왜 당신이 주고 또 주는데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은 그 기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계의 톱니바퀴를 들여다보면 낭비는 명백해집니다. 당신이 잃는 첫 번째 자산, 그리고 이것은 필수적인데 바로 당신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감정을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그것을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만들기 위해 걸러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과 당신 자신의 경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슬픔을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인 어딘가에서 오는 진짜 슬픔. 건강한 반응은 그것을 느끼고 관찰하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묻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효화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즉시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슬퍼할 권리가 있나? 내 이유가 충분히 좋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이 보이지 않는 법정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는 동안 원래의 슬픔은 거기에 버려져 느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해야 할 체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공리는 이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을 융의 또 다른 개념인 그림자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정신의 지하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보내는 곳입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완전히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수동적인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어둡고 인식되지 않은 곳에서 그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아무 데서도 오지 않은 것 같은 감정의 파도를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가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대신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용은 더 즉각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입니다. 복리는 이 과정의 인지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밀리초 단위로 일어나는 순환입니다. 재앙을 예측하는 예상에서 시작하여 변호를 공식화하고 말하는 동안 얼굴을 모니터링하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모든 것을 강박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순환은 정신적 자원 측면에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마치 매우 무거운 앱이 뇌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하루 종일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루가 끝나면 당신의 에너지는 한계에 다다르고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나 가족 모임 같은 사교 행사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무런 신체적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뛴 것처럼 압도적인 탈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이 정당화의 대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갖는 인식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기진맥진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단지 내적인 것, 조용히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단절, 이 지속적인 에너지 손실은 외부 세계로 신호를 보냅니다. 어둠 속의 등대처럼 매우 특정한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신호. 그리고 그들은 거의 당신이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당신이 강박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특정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포착하는 주파수입니다. 복리는 우정과 연애에서 직장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관계 역학을 분석하고 이 신호의 본질을 식별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한계는 협상 가능하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니오는 마침표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주파수에 대한 진짜 레이더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조종적인 또는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너무 많이 정당화하는지를 감지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긴 설명과 함께 제시된 한계가 취약한 한계라는 것을 압니다. 조금만 압박하면, 당신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면 당신이 아마도 굴복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계를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첫 번째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결국 하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굴복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양보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만약 당신이 패턴을 인식한다면,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의 한계가 끊임없이 시험받고 항상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 같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내고 있는 신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혹독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할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작은 배신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것을 수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느끼는 것을 수정할 때 당신은 자신을 배신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 목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자신을 배신합니다. 당신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내적 진실성 대신 외부의 승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의견이 당신 자신의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왜 당신의 자존감이 낮은지, 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매 대화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데 어떻게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공리가 기업 환경에서 식별한 실용적인 예로 이끕니다. 업무 회의에서 그 장면은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서두로 시작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녀는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하듯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러 겹의 정당화로 감쌉니다. 말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승인을 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간단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전략을 따르는 것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끝. 그녀는 생각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토론에 열려 있지만 검증이 필요 없는 자신의 관점을 표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변함없이 두 번째 사람의 의견이 더 큰 비중을 가집니다. 아이디어가 객관적으로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이 확신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명을 늘어놓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제 의견은 아마 별 가치가 없을 테니 제발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만큼이나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소통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친밀감과 통제 사이에 본질적인 구분이 생겨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더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건강합니다. 이것이 연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만족스러운 정당화와 함께 오지 않는 한 당신의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통제입니다. 당신의 결정에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할 때 그것은 통제입니다. 차이는 미묘하지만 당신의 몸은 압니다. 당신이 원해서 공유할 때는 개방감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정당화할 때는 긴장, 방어, 소진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느끼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리가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당신을 받아주는 완벽한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만약 당신이 그냥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것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검증해 줄 필요 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실인 것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판단이 두려워 숨겨두었던 당신의 어떤 부분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까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당신의 그 버전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설명해 줄게 라는 수많은 겹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극도로 불편할 과정을 겪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침묵의 공포에 맞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패턴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지도입니다. 그것이 초래하는 대가를 보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켜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연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든 작은 상호작용에서 다시 그리고 또다시 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십 년간의 신경 프로그래밍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고 믿는 알고리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리는 이 단계를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느낄 것,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거의 신체적일 정도로 강렬한 불안감입니다. 당신이 못 가요 라고 말하고 아무런 정당화도 덧붙이지 않도록 자신을 강제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경계태세에 들어갈 것입니다. 심장이 빨리 뛸 것입니다. 가슴과 배의 긴장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리칠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더해, 설명해. 그들이 널 나쁘게 생각할 거야. 널 미워할 거야. 이것은 당신의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결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불안감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과 싸울 필요도, 그것에 복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관찰하고 시끄럽고 불편한 채로 거기에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불안감은 단지 오래된 정보일 뿐입니다. 20년, 30년, 40년 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응하는 당신의 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자신을 정당화해야 했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굴복하지 않고
이 불편함을 그저 견뎌낼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황의 파도는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당화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게 할 때마다 그것은 조금 더 작게, 조금 덜 강렬하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침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빈 공간을 말로 소음으로 채우는데 너무 익숙해서 멈추면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방해하려고 수천 가지 할 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항하십시오. 그 공간을 받아들이십시오. 권력 소통에 대한 공리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침묵은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자신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은 충분하다. 그것들을 꾸미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사과하지 않고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점, 그리고 아마도 전환점이 될 것은 당신의 관계 중 일부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설명하려는 욕구로부터 이득을 보던 사람들,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권력을 가졌던 역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일부는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이전 패턴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더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화를 내며 당신이 차갑고 이기적이며 거리를 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 당신의 이 새로운 버전이 자신들에게 흥미가 없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당화를 멈췄을 때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관계가 당신의 복종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하지만 사실은 해방인 종류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버려야만 작동했던 관계를 잃는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실은 아닙니다. 다른 관계들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당신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응할 것입니다. 일부는 아마 변화를 눈치채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결코 당신의 연기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당신의 새로운 확고함을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은 누가 당신의 진정한 동맹인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동안 가장 본능적인 변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질문을 통해 당신의 경험을 걸러내는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때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처음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심하지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많이 듣고 그것에 따라 더 많이 행동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전에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중심입니다. 내면의 나침반, 당신 자신의 권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내면의 권위를 개발할 때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견고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리는 성공적인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습관을 식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규칙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느낄 때 멈추십시오. 그냥 멈추십시오. 3초 동안 침묵을 지키십시오. 불편할 것이지만 목표는 이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짧고 직접적인 대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빴고 피곤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못 가요 대신 그냥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예전에 비슷한 걸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서 이런 종류의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아니요, 괜찮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간결함을 훈련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그냥 당신의 대답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게 라는 반가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표현은 거의 항상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정당화의 서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하려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십시오.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을 정당화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연습의 일부입니다. 모든 재발은 반가쇠를 더 명확하게 관찰할 기회입니다. 자신을 벌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습관들은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를 이 모든 조사의 최종 결론으로 이끕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은 한 가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허락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원하고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허락. 당신은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파트너에게서 이 허락을 찾았습니다. 모든 정당화는 요청이었고 애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제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공리의 분석은 본질적인 역설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외부에서 찾는 그 허락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선천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허락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은 어떤 무효화보다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보다 어떤 상처보다 앞서는 존재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허락을 잃었거나 매일 모든 대화에서 당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그것을 얻어야 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일은 누군가로부터 이 허락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반대로 소리치더라도 마침내 새로운 진실을 배울 때까지 이 허락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아이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배웠던, 살아남기 위해 적응했던 당신 안의 그 아이. 그 아이는 당신의 연민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적응 덕분에 당신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아이가 가지지 못했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당화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이 허락 없이 존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봐, 이제 됐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안전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제 복종 위에 세워져 있던 몇몇 관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 저를 따라다녔던 사회적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끊임없는 연기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소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관계들은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연결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외부의 승인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는 여정은 완벽해지거나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대화씩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법정을 조금씩 해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 자신을 잃는 대가를 치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단 하나만요. 당신이 보통 자신을 정당화했을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허락 없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억할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